멘켄의 편견집 테이크 원. 아니다, 니체는 미국에서 왔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망하든지 아니면 한국이 망하든지. 두 개가 다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둘 다 안 일어나진 않아요. 헨리 멘켄의 니체는 굉장히 미국적인 니체죠. 좀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거칠고, 한 사회가 어떤 편견을 가질 때 그 편견이 뭐 얼트라이트 무브먼이 풀뿌리 우파운동. 얼트라이트의 우상이 바로 이 맨케인입니다. 리버테리언 패시즘, 이렇게 자유주의의 거의 파시스트들이라는 거죠. 뭐 미국 우선주의, 개인주의, 애국주의, 외교적으로 따지면 일종의 고립주의. 왜 어떻게 트럼프가 등장했는가? 히스토리아 문디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쁜 출판사 같진 않아요. 이게 뭐 재밌냐? 그럼 매우 재밌습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 안 읽으셔도 돼요. 그 니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향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운발로 430 다 쓰러져가는 책방 바람서적에서 오늘도 안 팔리는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멘켄의 편견집. 출판사는 이산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서고요. 나온 거는 2013년 6월 30일 발행한 책이고, 저자는 H.L. 멘켄, 헨리 루이스 멘켄, 번역하신 분은 김우영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멘켄의 편견집이 이제 히스토리아 문디라고 이산 출판사에서 나온 그 시리즈의 13번째인데, 이 13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이 멘켄이 기독교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3일의 금요일을 굉장히 좀 안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좀 미신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13일의 금요일날 이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다, 본인의 생애에서. 그래서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3일에 관한 좀 안 좋은 미신을 가진 사람인데, 뭐 우연히 또 문집에 그 넘버는 13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뭐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멘켄의 이 편견집이라는 이 책은 그 에세이거든요. 에세이. 이거 뭐 역사서는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에세이고, 1919년에서부터 1927년까지 8년간의 기간 동안 총 7번 first series 뭐 어쩌고저쩌고, second series 뭐 selective prejudices 마지막까지 한 7권으로 한 건지, 7 그 섹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책을 일부만 발췌한 번역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번역본이 아니라 발췌 번역본입니다. 한 반보다 더 적게 실린 것 같아요. 실제 그 책보다는. 발췌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뭐 비평의 비평, 뭐 조지 에이드, 에티켓의 계보, 불멸의 새 미국인, 루즈벨트, 부검, 예술의 불모지, 예술 잡감, 희망 숭배, 미국인이 된다는 것, 뭐 자유의 본질, 인간의 유형, 우울한 학문,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 미국 문학 전통, 농부, 민주주의와의 정의, 정치인,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뭐 베토벤, 뭐 미국의 언론, 인간의 마음,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발췌해서 총 33개의 이런 총 책은 480페이지의 분량의 어떤 이런 서적입니다. 뭐 표지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요. 이게 좀 일단은 물에 젖지 않을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어떤 질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세련된 것 같고, 사진도 이렇게 잘, 이 시가를 무는 사진인데, 시가를 이렇게 씹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담배 공장을 해갖고 그 하여튼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나중에 또 그 스트로크도 오고 그러셨는데,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담배를 많이 피셨는데, 담배 핀 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하여튼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분은 이제 언론인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언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자였었고 또 평론가였었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뭐 하여튼 언론 주로 하셨고, 비평 주로 하셨고, 뭐 무용 비평도 하시고, 예술 비평도 하시고, 뭐 각종 비평하고, 하여튼 그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뭐 미국인이나 미국 문화나 그 당시에 어떤 동시대의 어떤 것들의 현상들에 대한 이 분의 어떤 그 평가를 쓰신 거예요. 개인적인 평가를. 그래서 이게 뭐 재밌냐? 그럼 매우 재밌습니다. 그리고 왜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 뭐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거 이렇게 그냥 사실은 이걸 누가 읽어야지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돼요. 근데 꼭 누가 읽어야 되냐? 그럼 또 그것도 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아무도 안 읽어도 돼요. 옛날 책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꼭 읽어야 되는가? 근데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 또 굉장히 또 중요성이 있기는 해요. 책이.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여튼 이 분이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 또 이게 잘 안 팔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헨리 맨켄이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번역 들어온 거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발췌 번역본으로. 사실 이 사람의 책으로는 이거밖에 없고 그런 책인데 그럼 이 책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가? 이 맨켄의 편견집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게 이 맨켄이라는 인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건데 니체가 이제 유럽에서 터졌는데 사실은 니체가 독일에서 일종의 터진 폭탄인데 이게 폭탄이 물론 뭐 영국에 가고 프랑스 쪽으로 가고 또 다른 어떤 그 유럽의 나라들로 그 니체의 사상이 이제 전파가 되고 뭐 북유럽으로도 전파가 되고 뭐 이제 퍼져 나가죠. 이제 미친 듯이. 근데 가장 먼저 미국에 퍼져 나갈 때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 맨켄이. 작가라 그래야 되나? 지식인이라 그래야 되나? 인텔리겐처라 그래야 되나? 190 뭐 5, 0, 6, 0, 7, 08 이럴 때에 그때 당시에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1차 대전도 전에 니체를 말하자면 미국에 이제 설파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니체에 관해서 그 미국의 최초로 뭐 필라스피 어 프리들리 니체하고 1907년에 책을 쓰거든요. 그런데 맨켄 이분은 그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대학을 안 나왔어요. 대학을 안 가시고 바로 그 10대 후반에 그냥 그 기자로 뛰어들어서 그 기자를 생활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분도 니체를 처음에 그 잡지에서 봤다 그래요. 그 뭐 처음에 이분이 그 어떤 잡지에서 이제 그 니체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 니체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로 시작을 해서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파타임으로 이제 니체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니체에 관한 책을 쓰거든요. 그 니체 철학에 관한 책을.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니체 철학에 관한 그 대중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해설서나 대중적인 수준에서의 안내서로서는 최초의 책을 써요, 미국에서. 물론 그때 당시 이제 번역서도 사실은 없을 때예요. 이분이 또 번역을 몇 개 하기도 했어요, 니체 책을. 네. 번역서도 없을 때인데 How to Study Nietzsche 그래갖고 이분이 어떻게 니체를 공부했는지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길 보면은 아무튼 뭐 주로 이제 영국 번역본으로 보시고 그리고 일부 뭐 독일어본을 참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니체에 대한 철학서를 쓸 때 그 이분이 지금 대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대학 자체를 안 나오신 분이 니체에 대한 걸 썼다 언론인이라고 써서 뭐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거의 전국적인 스타가 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그 입지는 완전히 굳혀요 그때 당시에 언론이나 평론가로서.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미국에서의 혹은 영어권에서의 니체 연구가들에게는 그런 어떤 높은 평가는 받지 못하죠. 그래서 뭐 니체를 뭐라 그래야 되나? 니체를 상업화시켰다 그래야 되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니체를 좀 통속화시켜서 소개했다.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사실 뭐 이런 걸 비판을 한 게 아니라 그걸 비판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어떤 니체 연구진의 그 이후의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1950년대 이제 월터 카프만이 나왔을 때조차도 거의 거론을 안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심지어 독일의 어떤 정치가가 니체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보고 뭐 니체의 추종자가 됐다 뭐 이런 뭐 농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디서 봤든 이 니체라는 현상이 하나에 일어나고 그것이 폭파돼서 그것이 터진 것을 우리 지금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후세에 어떤 니체를 공부하거나 혹은 그 문화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니체의 모습을 백트래킹하고 킵 트래킹하는 방식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거든요. 살인 사건이 터졌는데 어느 현장에서 그 여러 사람들이 목격을 했는데 누가 목격했다가 뭐 시력이 좋은 사람이 목격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목격했다, 어린애가 목격했다, 배운 사람이 목격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이 목격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만약 그 현장을 생생하게 다시 되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어떻게 느꼈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맨켄이 어떻게 미국에 니체가 전파됐고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폭파돼서 그 파편이 터졌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한다는 거죠, 이분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월터 카우프만,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이제 그 니체에 대해서, 이 니체 이제 후세가 우리 이제 후세 이제 니체를 공부하실 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짝퉁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맨켄이 짝퉁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맨켄이 짝퉁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짝퉁이냐? 그 좌파화된 니체들, 소위 말하면 프랭크푸르트 스쿨 그래갖고 그 2차 대전 전후에 1930년대 그 무렵 이후에서 그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었던 그 프랭크푸르트 스쿨들, 그 소위 말하는 half 그 레프트, 말하자면 반은 막시스트인 그 빨갱이 그 연구가들이 있거든요. 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걔네들이 바로 글로벌리스트들이고, 걔네들이 사실은 니체를 왜곡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거든요. 한국도 뭐 지금 뭐 물론 한국은 좀 케이스는 달라요. 왜냐면 한국은 왜 케이스가 달라냐면 이제 한국에서 니체를 연구한답시고 이제 그 하는 싫은 분들은 사실 니체를 모르시는 분들이고,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글로벌리스트의 그 맥락하에서 움직인다는 그 개념 정체성 자체도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냥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자기가 하면서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니체를 수입해서 이제 떠들어대는데, 심지어 뭐 니체 책 뭐 거의 뭐 니체 연구 논문도 안 쓴 사람들 번역 하나 했다고 니체 뭐 협회 회장하고 뭐 이러는데, 뭐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냥 한국은 그냥 똥오줌 못 가리시는 분들이고, 한국에서 니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쪽에 니체가 건너간 니체 연구가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아무튼 그 1930년대 이후에 니체를 들먹거리는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뭐 마르쿠제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좌파화된 니체들, 이 프랭크푸르트 학파, 이거는 거의 글로벌리스트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니체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고, 니체를 기생하는 사람들이고, 니체를 뜯어먹는 사람들이고, 니체를 다른 방식으로 와전하는 인간들이지 그 니체의 적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뭐 참조는 하시되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사실 여기 이거를 번역하시는 분도, 여기 보면 이제 번역할 때 미국에서 리버럴리즘은 컨서버티즘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이므로 문맥에 따라서는 진보주의로 번역했다. 아울러 우리가 진보라는 개념으로서는 프로그레시브는 혁신적으로 번역했다. 뭐 이렇게 밑에 이제 그 6페이지 밑부분 일러두기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맨켄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그래도 잘못 해석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맨켄이 들어올 때도, 물론 여기 지금 이 히스토리아 문디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쁜 출판사 같지는 않아요. 왜 글로벌리스트들의 출판사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그러나 번역자는 약간 좀 우파 번역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조금 저희 책방이랑은 맥락이 다르신 번역자이다. 그 어떤 그 라인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다시 좀 돌아와서, 그럼 맨켄을 아까 지금 뭐 누가 읽어야 되냐 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시 이제 또 엉뚱하게 또 찌르면 2019년 8월 3일 한여름인데 지금 뭐 낮에 뭐 30도 이상 올라가고 뭐 난립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그런데 오늘은 지금 한국에서는, 물론 뭐 이 영상을 보실 분이 뭐 몇 년 뒤에 보실지 뭐 몇십 년 뒤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뭐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뭐 일본이 뭐 그 경제 제재를 하니 무슨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뭐 아무것도 우리한테 한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일본에서 그 한국 정부가 그 뭐 일본이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외교적 방향과 노선을 달리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그런 어떤 동맹 관계가 흔들려서 이제 한국을 일반적인 어떤 그런 우대하는 어떤 그 국가의 그 리스트에서 뺐어요. 그냥 일본 보통 국가로 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제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우를 잘해주다가 대우를 이렇게 보통 대우를 하겠다. 일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겠다. 이때 뭐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뭐 무슨 제재를 하니 뭐 지금 그 난리가 난 상태인데, 한국이 심각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이 그 일본과의 이 무역의 어떤 그 트러블로 인한
그 한국의 반응이 거의 가관인데 거의 뭐 그 비이성적인 미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일본이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 조치가 사실은 한국의 경제에 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도 중요하게.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망하든지 아니면 한국이 망하든지 아니면 둘 다 일어나든지 둘 중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둘 중에 두 개가 다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하든지 문재인 정권이 그냥 끌어내려지든지 아니면 그 뭐 한국이 망하든지 아니면 둘 다 망하든지 둘 다 안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뭐 그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혹은 통상적으로 일반 그 국가 간의 무역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에 굉장히 좀 급격한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그 트럼프의 동맹들을 대하는 태도나 무역을 대하는 태도나 외교를 접근하는 태도나 다른 국가들을 접근하는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변했거든요.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 근데 그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서 그 모든 미국의 어떤 외교나 혹은 그런 것들이 변화한 그 기저에 뭐가 있냐? 그 근본적인 그 무브먼은 그 트럼프의 무브먼이 아니라 그 이제 우리가 그 alternative right, alt-right 그러거든요. alt-right 무브먼이 사실은 그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 굉장히 새로운 종류의 그 우파 운동이죠. 그 미국의 풀뿌리 우파 운동인데 그 얼트라이트의 우상이 바로 이 맨케인입니다. 얼트라이트 이게 그 얼트라이트이 어디에서 왔는가 뭐 분분해요. 사실 얼트라이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얼트라이트도 일부 글로벌리스트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얼트라이트를 완전히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트라이트도 보면은 그 우파적인 어떤 것들을 소위 이제 얼트라이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리버테리안 패시즘 이렇게 얘기해. 심지어는 자유주의의 거의 파시스트들이라는 거죠. 이 얼트라이트. 그러니까 얼트라이트에서 주장하는 모든 어떤 그런 그 소위 현대의 좌우의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는 얼트라이트의 주장들, 뭐 미국 우선주의, 무슨 개인주의, 그다음에 그런 일종의 애국주의, 또한 동시에 어떤 뭐 미국의 외교적으로 따지면 일종의 고립주의, 그다음에 어떤 그 모든 것들, 미국 우선주의. 그러나 어떤 얼트라이트의 어떤 그 주장들이 어디에 뿌리하냐? 바로 이 맨케인에 뿌리한다는 거죠. 맨케인.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왜 어떻게 트럼프가 등장했는가? 어떻게 미국은 지금의 미국이 됐는가? 어떻게 외교가 도대체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또 심지어는 거의 뭐 이 기존의 그 어떤 그게 뭐 어떤 보수당의 전통이든 민주당의 전통이든 그 미국에서의 외교 노선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외교적인 노선들이 도대체 어디서 생성되었는가가 바로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 어디냐, 트럼프의 일 백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것이 이제 얼트라이트라는 거죠. 그 얼트라이트의 뭐 거의 이분은 거의 얼트라이트의 한 사상적으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이 맨케인입니다. 그냥 맨케인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거의 뭐 연구도 안 돼 있고 지금 논문도 보면 맨케인 논문 쓴 사람이 없어요. 맨케인도 몰라요. 맨케인 누군지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문제가 된 게 이 맨케인은 그 밑에 근저에 있었거든요. 계속 사실 사라지지 않았어요. 맨케인이 심지어는 그 2차 대전 때의 독일에 대한 어떤 맨케인의 애매모호한 태도. 왜냐면 맨케인 자체가 이제 3세대 젊은 그 이미그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이민자가 독일계 이민 3세대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맨케인의 아버지는 독일어를 집에서 하셨고 어머니도 뭐 때때로 독일어를 하셨고 물론 어머니는 그 맨케인한테는 독일어로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일하는 사람들 뭐 그 토베코 담배 공장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독일어로 말씀하시고 그랬다 그래요. 그 어머니도. 그래서 거의 그 독일 이민 3세대였기 때문에 이에 갖는 그 제3제국에 대한 어떤 남과는 다른 어떤 그 당시에 그 언론인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케인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차 대전 이전에 이미 벌써 멘케는 니체를 미국으로 수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미국에서 니체를 대중화하는데 일조를 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도 멘케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그 지식인 사회, 언론에 혹은 문화계에 그 미국의 인텔리겐치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끊임없이 미쳤다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혹은 에세이스트로서의 비평가로서의 멘켄의 힘은 막강했는데, 그러나 그 니체의 연구가로서의 멘켄은 사실 잊혀졌거든요. 특히나 50년대 들어서 이제 월터 카우프만이 니체 번역서를 내고 하면서 이제 뭐 거의 일부러 아주 교묘한 형태로 멘켄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멘켄을 무시했죠. 그러나 2006년도에 그 니체의 이 사람의 니체 연구서가 2006년도에 그 어디 나오냐면 반센노블의 그 페이퍼백 에디션으로 리프린트가 돼요. 2006년도에.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클래식으로 고전으로 멘켄의 니체에 관한 연구서가 그 대중적인 어떤 그 안내서가 그것이 다시 2006년에 번역된다는 게 그것이 하나의 충격이거든요. 왜 충격이냐면 이제 그 니체 연구가들 사이에서 침묵을 통해서 잊혀졌었던 작가이기 때문에 이 멘켄이 일부러 소외되고 왜곡되고, 그러나 다시 이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006년도에. 그리고 그래서 동시에 또 이제 멘켄에 대한 어떤 니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그 글로벌리스트들의 견제가 들어오죠. 왜냐면 니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니체에 대해서 뭐 번역해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좌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니체적인 해석을 믿으면 안 돼요. 니체를 왜곡시키고 뭐 그러죠.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사회 문서를 자기 나라도 가져가서 뭐 왜곡을 하려고 하죠. 이 역사 자체를, 크리스찬의 역사 자체를,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그 문서를 장악하고는 것이, 그 다큐멘을 장악하는 것이 그것을 왜곡하는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그 니체의 연구가들 같은 경우, 니체 수입하는 사람, 니체를 떠버리는 사람들은요, 그 니체랑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니체의 그 적통도 아니고 니체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바람서적에서 항상 니체의 책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읽지 말고 니체가 쓴 책만 읽어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 사기꾼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멘켄의 그 니체 해설서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 나왔어요. 반센노블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니체에 대한 해석을 누군가 독점하면 안 돼요. 지금 좌파 애들이 독점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특히나 그 글로벌리스트들 애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그 프랭크푸르트 학파가 독점을 하려고 했었고, 그 다 이제 그 개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니체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니체는 아직도 지금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니체를 뜯어먹는 기생충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니체에 대한 왜곡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 아무튼 이 멘켄의 의미는 바로 그런 오늘날의 어떻게 니체가 미국화되었는가, 미국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인물로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니체를 공부하실 분들은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분은. 그래서 물론 그 니체와 미국은 사실은 그 인연이 깊어요. 왜 인연이 깊냐면, 우선 뭐 니체가 러시아에서 왔다, 도스토옙스키. 아니다, 뭐 니체는 뭐 어디서 왔다, 뭐 아니다, 니체는 미국에서 왔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니체는 미국에서 왔다는 게 무슨 개소리냐? 에머슨, 랄프 알도 에머슨이 사실은 그 니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랄프 알도 에머슨에 의해서 니체가 굉장히 영향받아서 니체라는 어떤 사상이 탄생을 했고, 그것이 다시 미국에 수입됐을 때에는 사실은 처음에 하여튼 멘켄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이 잡지에 나오고 했지만 그러나 대중적으로 하여튼 니체를, 그것이 왜곡된 것이든 무슨 뭐 통속적으로 니체를 뭐 해석한 것이든 뭐 소셜 무슨 사회주의적 다윈이즘이건 뭐 또 다른 형태의 무슨 다윈이즘이건 뭐 개소리를 하는데,
뭐 whatever they wanna call 뭐 뭐라고 부르든 간에 아무튼 니체의 그 당시에 어떤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가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세타이어라고 그러죠. 풍자와 조롱과 이 유머와 이 날카로움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그 당시의 어떤 그 동시대인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고 그 당시의 미국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게 그의 어떤 그 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풍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들은 있어요. 그러나 니체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걸 읽어보면 거의 문체나 모든 것들이 거의 고향에 온 듯한 그런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헨리 맨켄의 문체. 우리가 왜 동양에도 이런 분이 에세이스트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머당이 이제 굉장히 니체주의자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국의 그런 이머당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좀 인기도 있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니체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가 일부 있고 사실은 이머당을 통해서 대중화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머당의 어떤 사상들을 통해서. 근데 이머당의 니체가 좀 더 부드럽고 그런 점잖은 니체라면 똑같이 통속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헨리 맨켄의 니체는 굉장히 미국적인 니체죠. 좀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전투적이고 그다음에 치고받고 그다음에 거칠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이 헨리 맨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니체적인 어떤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은 니체를 연구하시는 분들, 니체를 공부하시는 분들, 니체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 모든 분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책이고 그다음에 미국사를 공부하실 분들, 미국의 근대사를 공부하실 분들 뭐 근대사든 뭐 현대사든 그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고 이 맨켄이 이 미국에 대한 온갖 여기서 말하는 편견들 사실은 편견이 뭐 편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사회가 어떤 편견을 가질 때 그 편견이 사람들이 무식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견이 있지.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편견이라는 거는 일종의 게으름인데 어떤 사회적이고 시대적이고 집단적인 게으름이 일종의 편견인데 어떤 똑같은 경험들이 반복되면 그 경험이 어큐뮬레이트 돼갖고 그 경험이 축적돼서 의 어떤 판단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편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 문화의 한 언어권의 한 문화권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혜라고 알려지는 격언들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편견이거든요. 물론 굉장히 오래된 어떤 역사적인 시간을 통해서 정제돼서 그것이 더 이상 오류가 좀 적어진 편견이긴 하지만 여전히 편견이죠. 근데 어떤 사회가 어떤 문화권이 어떤 종교권이 편견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그 편견이 어리석은 편견이고 그 편견이 또 그런 게으름에 의한 편견이라면 사실은 그 지식인들은 그 사회의 동시대 편견들과 싸워야 되죠. 싸울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투사가 바로 이 맨케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맨케인이라는 인물 자체가 니체적인 관점에서의 합당한 지식인이냐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분은 언론인이에요, 언론인이라는 거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로 치자면 시장에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언론인은 그냥 시장 불교로 따지자면 아수라장이 아니죠. 난리법석이라죠. 난리법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혼돈 속에 아수라장 거의 그냥 지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언론이라는 게 언론인이 판사랑 똑같거든요. 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 싸우고 뭐 네가 옳으네 아니네 이게 죄가 되네 안 되네 이 판사들이 사실은 정신병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판사들이 이 속으로 정신이 썩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사건 형사건. 왜? 판사들이 맨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형사보다 더 심해요. 형사는 그냥 나쁜 놈들 형사도 사실은 좀 정신건강이 그렇게 훌륭하시지 않죠. 형사도 맨날 상대해야 되는 게 이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참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데 판사들은 더 하거든요. 이 판사는 맨날 하는 일이 그냥 나쁜 사람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과의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적용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미친 짓을 평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라는 직업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불쌍한 직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이 언론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온갖 이 사기꾼들과 시정 잡배들과 이 쓰레기 정치인들과 이 돈밖에 모르는 기업가들과 온갖 그 빨갱이들과 그 사회 운동한답시고 이 등쳐먹는 이 쓰레기들과 이 좌파 어떤 그런 협잡꾼들과 무슨 뭐 온갖 이런 인간들이랑 상대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언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도 이게 좀 더러운 직업이에요. 근데 이 분야는 그 언론인 생활을 하는 도중에 니체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걸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체적인 삶을 살고 니체적으로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니체적 관점에서 보는 합당한 지식인이냐 고독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운둔자적인 어떤 작가냐 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작가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미국적인 형태로 니체를 흡수했던 분이고 그리고 언론인으로 자수성가해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볼티모어에서 뉴스를 찾아다니던 그런 그냥 견습생 기자로 시작해서 그냥 차곡차곡 밟아서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ADH적인 특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사실은 아버지가 그 토베코 컴퍼니를 해서 물론 그것이 나중에 망하는데 그 토베코 컴퍼니를 물려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이 아들한테 그 담배 공장을 물려주려고 막 그 그냥 영업사원도 시켰다가 무슨 회계도 하라고 했다가 격리도 시켰다가 뭐 어디가 현장 가서 담배 팔아라 뭐 이런 일도 시켰다가 온갖 일들을 다 젊은 시절에 시키는데 이 사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담배 장사를 한다는 게 담배 공장 운영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뭐 기자 생활을 해요. 근데 기자로서는 뭐 승승장구를 해요. 초반에. 그게 이유가 그 기자라는 직업이 어떤 사건을 쫓아다니는 어떤 것으로서의 이 사람의 어떤 지적인 어떤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혹은 그 이 사람의 뭐 ADH적인 어떤 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기자나 이런 형사나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이 사건을 쫓아다니면 막 흥분해서 막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나르시스트적인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뭐 20몇 살 때 20대 초반부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 관련돼서 누가 기사를 쓰거나 언론에 언급되는 것들을 수집하는 뭐 서비스를 뭐 신청을 한다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걸 책으로 내서 그 뭐 몇십 권인지 뭐 100권인지 뭐 이렇게 책이 나온다 그래요. 네, 그 어떤 그 문서가 그만큼 됐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약간 어떤 자기 자신을 그 당시에 어떤 그 언론계에서 혹은 그 지성계에서 그 누군가를 비평하고 싸우고 뭐 욕을 먹고 그걸 다시 공격하고 방어하고 뭐 이런 그 시정 잡배들의 어떤 그 길거리 싸움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죠. 그것이 몸에 단련되신 분이죠. 니체의 영향이 언론인에게 그것이 니체가 영향을 주면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가를 보여주는 사실은 그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를 연구하실 분들,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실 분들,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등장하게 되었는가? 트럼프를 지금 만들어내서 트럼프를 끌고 가는 그 미국의 얼트라이트 무브먼트. 도대체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거 어디서 나왔나 그게? 어디서 등장했는가 하는 건 바로 이 뿌리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맨켄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공격을 또 하고 그러거든요. 목사들에 대해서 감리교든 뭐든 루터파는 좀 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 감리 침례 이쪽을 공격을 많이 하는데 특히 감리교 쪽을 많이 공격을 하시는데 그 막 그런 목사들을 공격을 하고 뭐 그 정치가들을 공격을 하고 그때 당시에 심지어 농부들도 공격을 해요. 또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각 계층과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판을 하시고 공격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이분이 사실은 영국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볼티모어에 그때 당시에 1880년대에 이미 한 4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이 거의 독일계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볼티모어에. 이 볼티모어라는 곳이 그 포토맥 강 거긴데 거의 뭐 이렇게 매사추셋에 사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거의 남부거든요. 근데 사실 볼티모어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가 남부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그래서 뭐
뭐 포토맥강 남쪽이 남부고 북쪽은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볼 땐 약간 그 서던의 느낌도 있어요. 그 누구죠? 그 또 다른 그 이름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남부 사투리 쓰면서 그 니체 강의하는 번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서던의 느낌이 있어요. 이 맨켄에. 근데 맨켄이 그 미국 사회를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고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분이 독일계라는 거죠. 독일계의 3세대 이민자였기 때문에 그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 앵글로 섹슨 문화적인 그 앵글로 섹슨 그 와이 프로테스탄트의 그 영국계의 미국의 주류들을 살짝 비껴나간 관점에서 좀 날카롭게 그 미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맨케니 가지는 함이고 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그 문학하시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이러실 분들은 이 맨켄을 특히 뭐 문학이 이제 뭐 무슨 시나 소설을 쓰실 분이 아니라 그냥 글을 쓰실 분들은 이 맨켄을 혹은 정치를 하실 분이나 이런 난픽션 라이팅을 쓰실 분들은 맨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날카롭고 아마 니체가 아니었으면 그 니체의 그 문화적인 인플루언스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이렇게까지 그 격하게 그 미국 사회를 아무리 언론인이라도 공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분이 니체의 제자이기 때문에 진짜 놀라울 정도로 거의 용납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미국 사회를 그 당시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이 니체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니체를 소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고 그랬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굉장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 미국 언론의 전통, 물론 그 전통이 지금은 다 깨졌죠, 미국이. 그래서 뭐 미국의 독립적인 어떤 언론인이 존재할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도 다시 맨켄이 돌아온다 그러면 팍스나 무슨 뭐 MSNBC 뭐 MSNBC는 당연히 아니고 무슨 뭐 팍스나 무슨 ABC나 뭐 CBS 이런 뭐 NPR에서 뉴스하거나 평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맨켄이 다시 돌아온다면 아마도 유튜버 할 것 같아요. 유튜브로 무슨 뭐 몇백만 구독자 둔 유튜브를 할 것 같아요. 맨켄이 폭파되겠지만 아무튼 이 맨켄의 책은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사람의 그 저널이 이 사람의 그 개인적인 그 메모아라 그래야 되나 개인적인 어떤 글들이 나중에 또 그 출판이 돼서 사후에 뭐 몇십 년 후에 출판이 돼서 그것이 또 80년대인가 그래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지금 관점, 지금의 그 폴리티컬 커렉트니스가 존재하는 미국의 관점에서는 거의 그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언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디서 왔는가, 얼트라이트가 어디서 왔는가, 미국의 지금 그 문화적인 지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맨켄을 반드시 봐야 되고, 미국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맨켄을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뭐 미국의 문학사들 사실은 그 월트 휘트먼이나 무슨 에드가 알렌 포나 이런 гэт스비나 이런 특히나 휘트먼 그 에드가 알렌 포나 이런 이 초기 미국 문학의 어떤 그런 것을 공부하시는 분도 이분을 봐야 됩니다. 뭐 너무너무 중요한 그 책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잊혀진 우리 사회는 아예 모르고요. 이게 없습니다. 아예. 근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책이다. 번역은 뭐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번역은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뭐 표지도 좋고 다 좋고 뒤에 부록도 좋아요. 굉장히 좀 견실하고 훌륭한 책인데 가격은 지금 22,000원이거든요. 22,000원이니까 뭐 19,000 썸띵 되겠죠. 근데 가격도 적절하고 다 좋은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 섹션마다 그 글들을 이제 뽑아서 발췌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디서 발췌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연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고 나머지 줄은 열심히 다 하신 것 같아요. 뒤에 연보를 다루셨는데 better than nothing이다. 이거 없는 것보다 낫다. 그냥 뭐 발췌본이지만 누구 어떤 그런 그 양심 없는 발췌본 전문 출판사들처럼 이렇게 찔끔 이게 아니라 사실 나름대로 뭐 읽을만 하거든요. 거의 480페이지면 뭐 분량이 적은 분량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다음번엔 좀 완역본을 어떤 식으로 좀 내주셨으면 왜냐면 이 발췌를 하면서 사실은 그 역자의 어떤 그 가치관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는 빼고 뭐는 집어넣고가 그 발췌자 마음일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한 소개도 없어요. 사실은 뭘 발췌하고 뭘 발췌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소개도 없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발췌를 했다 그러는데, 그 원본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원본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케인이 좀 오래된 작가라 그 이북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로 좀 풀려 있는 그 맨케인 관련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사이트 가서 제가 몇 군데 걸어놓긴 할게요. 근데 사이트 가서 그 프린트해서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 보시고, 이 책은 너무너무나 훌륭한, 하여튼 맨켄의,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맨켄의 입문서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칸 랭귀지에 관한 책이 번역이 됐나 안 됐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됐어도 지금 아예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하여튼 그 맨켄과 관련되는 글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일부 이렇게 일부씩 조금씩 이렇게 아주 프래그먼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었던 건 있는데, 하여튼 단행본으로 지금 번역된 거는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최초입니다. 아니면 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틀렸다고. 네,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 사상가라기보다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개싸움하고 선빵 날리는 언론인이었다. 니체를 뭐 그것을 뭐 통속화시켰던, 뭐 니체를 오해했던, 곡해했던, 뭐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했던. 그래서 그 초기 니체의 그 프랭크푸르트 스쿨 혹은 기타 좌파화된 그 니체의 기생충들, 니체 뜯어먹는 그 니체 번역가들, 니체 수입상들, 니체 그 빨갱이 니체 들먹거리는 빨갱이들과는 다른 굉장히 순수한 초기의 어떤 그의 어떤 니체의 영향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책이다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저희 책방에서 구입해 주시고, 뭐 너무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책, 아무도 안 읽는 책, 아무도 안 사는 책. 뭐 판매 지수가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뭐 거의 안 팔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2003년도에 2013년도에 6월에 지금 인쇄돼서 아직도 1판이에요. 1판 1세예요. 그러니까 뭐 안 팔렸겠죠. 거의 안 팔렸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히트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책방에서 꼭 구입을 해주시고,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모든 도서관에 하나씩 있어도 뭐 가치 있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책방에서 소개를 지금 전국도 뒤숭숭한 2019년 8월 3일 토요일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은 독서 되시고 꼭 가능하시면 저희 책방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